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발바닥의 안쪽 가운데 부분이 굴곡 없이 낮고 평평할 때 평발을 의심합니다. 스스로 평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평발의 안쪽 아치가 낮다는 것에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또 평발인 경우에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평발과는 반대되는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발 모양이 주는 불편과 건강상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조규찬의 따뜻했던 커피 주차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에 오목 들어간 데가 없이 평평한 상태를 평발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평발이나 요족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평발의 기준도 있을 텐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 일반적인 건강한 발이죠? 발이 보통 누구나 보면은 그걸 아치라 그러죠. 네. 가운데가 발 중간 부분이 지면에서 약간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면에 들려 있는 것이 이 평발이 심한 사람도 앉아 있을 때는 들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약간 들려 있는 거. 그게 보통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발입니다. 네. 그런데 발 모양이 사실 좀 다양하잖아요. 평발도 있고 칼발로 불리는 모양도 있고요. 근데 발 모양은 타고나는 건가요? 후천적으로 변하는 건가요? 대개 발 모양은 타고납니다. 몸의 다른 데 부분의 모양하고 똑같이 타고나는데 보통 칼발이라 그러는 건 발 길이가 가령 똑같이 250mm다. 그래도 폭이 좀 더 넓은 발도 있고 좁은 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좁은 발을 칼발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넓은 발은 펑퍼짐하게 넓은 발은 무죄반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발에 이렇게 눌려서 불편할 수가 또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발 모양이 다양한 것이 뒤꿈치만 조그만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또 이렇게 앞은 좀 그래도 보통인데 뒤꿈치만 많이 좁은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뒤꿈치 통증이 좀 더 생기기 쉽다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발 모양이 참 얼굴 다르듯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개인마다 개인차가 상당히 있는데 후천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느 시기까지는 평발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기가 갓난 아기들은 다 평발입니다. 100% 평발입니다. 그러니까 평발인 거는 하나는 그 살이 첫째 이렇게 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뭐 아찔할 게 없죠. 그리고 걷는 것도 아니고 아기들은 다 평발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 아기 살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면서 또 피하 지방이 이제 줄어들면서 유연성이 애들 발은 그냥 아주 모든 관절이 다 유연한데 그것이 조금 줄어들면서 만으로 3, 4세 이후가 되면서 조금 평발이 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세 정도 되면은 뭐 이거 성인 정도의 그런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10세가 되면은 4% 정도가 있다 이런 의사도 있고 어떤 통계에서는 이 기준을 잡기 나름인데 뭐 15%, 20%가 평발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아기 때, 갓난 아기 때는 다 평발인데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정상 아치 모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을 생각하면 체중을 싣게 되잖아요. 하중을 잘 견뎌야 할 텐데 발 모양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건가요? 하중을 잘 견뎌야 하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평발이 펑퍼짐하게 넓게 닿으니까 제일 하중을 골고루 잘 분포해서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이제 요족은 아치가 높으니까 닿는 면적이 좁겠죠. 근데 이제 발은 하나는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체중을 분산시키는 거. 또 하나는 앞으로 걸음 걸을 때 발을 차고 나가죠. 밀고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서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발이 되면은 차고 나가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치가 딱 버텨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원숭이 이런 것하고도 다른 것이 발에 아치가 딱 있으면서 차고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두 발로 서서
서 있고 걸어가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중을 꼭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차고 나가는 이런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게 더 문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어 나갈 때 차고 나가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평발이나 요족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기준점이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발이나 요족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기준치를 놓고서 얘기를 해서 요거 넘어가면 평발, 요거보다 뭐 덜하면 뭐 오목발, 뭐 요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기능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이 사람은 평발이니까 뭐 잘 못 뛰겠네, 뭐 오래 못 서 있겠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엑스레이로 이제 어떤 기준치가 있죠. 가령 어떤 뼈와 어떤 뼈, 아치를 이루는 뼈가 서로 이 뼈와 뼈 사이의 각도가 몇 도 이상이면 어떻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발, 오목발, 요족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아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발을 위에서 봐서, 발등에서 봐서 발이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느냐, 바깥으로 나가 있느냐, 가령 팔자걸음을 하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발이 바깥으로 향하게 있으면 걸을 때 팔자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쉽게는 아치를 평발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평가를 하지만 실상은 발등 쪽에서 봐서 그렇게 엑스레이 찍은 엑스레이에서 발이 얼마나 바깥으로 기울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런 치료할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치도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왜냐하면 이 평발이든지 요족이든지 이것이 어떤 평면상의 변형이기도 하지만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엑스레이 상에서도 여러 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한쪽 발부터 되게 증세가 생기죠. 그런데 양쪽 발이 다 심한데 한쪽은 증세가 심해갖고 뭐 수술하고 그러지만 나머지 한쪽 발은 뭐 5년, 10년이 지나도 멀쩡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의 어떤 기준 또는 외관상의 어떤 기준만으로 이분이 뭐 문제가 꼭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은 괜찮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뼈에 정렬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뼈의 정렬은 정상하고 다른데 증세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이걸 내가 엑스레이를 정렬이 너무 안 맞는데 또는 생기기가 너무 이상하게 발이 그냥 봐서 이상한데 걷는 게 너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냐. 이제 의학적인 기준은 대부분은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건 오래 서 있을 때 또는 오래 걸어갈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통증이 생기면 자연히 기능적으로 덜 쓰게 되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몸에서 발은 작잖아요. 하지만 뼈를 비롯해서 구조적으로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발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다니면서부터 아치라는 게 생기고 그런 면에 있어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이런 다른 짐승들이나 뭐 가까운 예로 유인원보다도 이 사람 발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발로 서서 다니니까 원래는 전부 다 동물이 네 발로 걷죠. 근데 이게 두 발로 하려니까 발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 아치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근육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안쪽으로 딱 틀어보면 물론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대부분은 발을 자기 몸 중심선 쪽으로 딱 돌리면 그 발 안쪽 복숭아뼈라고 안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힘줄이 하나 딱 튀어 올라옵니다. 그 힘줄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인데 그것이 아치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은 그걸 이렇게 뭐 살이 좀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서는 또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종아리에 있으면서
붙어 있기는 발에 가서 발 중간쯤 붙어 있어가지고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그런 근육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경골건이라는 근육과 그 힘줄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근육이 발 자체에도 근육이 많고 또 뼈와 뼈 사이에 요거 관절이 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과 인대가 합쳐져서 더해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또 평발이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평발처럼 되는 기능성 평발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대개는 어느 정도 평발이 좀 있다가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힘줄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든지 네. 아니면 인대가 늘어나든지 그러면서 평발이 더 심해지고 또는 젊을 때보다도 너무 비만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평발이 더 심해져서 증세를 일으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미국 사람은 평발의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심각한 평발이. 네. 근데 그것은 아마도 그 체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제 아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은 힘줄도 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발목이 삐뚤어지면서 증세가 생기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예.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또 네. 평발인 경우에는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발평발은 아치가 그 족저 근막이 되는 구조 자체가 그것도 인대처럼 생긴 건데 네. 그것이 뒤꿈치 바닥에서 발가락 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 자체 주 기능이 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걸어갈 때. 네. 근데 그 평발은 아치가 낮아지니까 그 족저 근막을 자꾸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히 족저 근막염이 생기기 쉽게 쉽고 발바닥도 아프기 쉽고 네. 또는 평발이 되면은 아킬레스건도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염도 자연히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기도 하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평발이 되면은 뒤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종아리하고 뒤꿈치 뼈가 뒤에서 보면 똑바로 딱 돼 있는데 네. 평발은 뒤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젖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평발이 되면 아킬레스건이 짧고 아킬레스건이 짧으면 또 평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가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네. 두 가지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아킬레스건을 늘릴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수술 안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경미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권해서 근데 그 효과가 과연 이것이 효과가 뚜렷한 건지 가령 평발인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했을 때 평발이 발 중간에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한다고 이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그걸 더 아치를 낮추게 하는 효과는 없는 건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운동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평발에는 발바닥에 근육이 좀 튼튼하면 발을 아치를 좀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령 발가락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발가락으로 공깃돌 같은 걸 뭐 조그만 물체를 집어드는 운동을 한다든지 네. 수건을 집어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운동이 되겠고 네. 스트레칭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니까 벽에다가 두 팔을 짚고 두 다리를 뒤쪽으로 뻗고 한 다리는 이제 조금 앞으로 해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몸을 쭉 낮추면 뒤꿈치 쪽에 힘줄이 늘어납니다. 이제 네.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시긴 하지만 네. 평발인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증상은 뭘까요? 뭐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네. 말을 하는데 평발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평발도 그 족저 근막이 늘어나면서 발바닥 증세를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수술하든지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네. 뭐 누구나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 피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넘어서서 네. 발목이 있으면 발목의 안쪽 바깥쪽에 복숭 앞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을 때 그 아래쪽에 증세가 생기는 거.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발목
밑에 안쪽 바깥으로 증세가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걷는데 장애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증세가 뚜렷이 평발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좀 아주 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 밑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통증이 올 때 이럴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종아리가 당긴다는 말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숭아뼈 근처로 통증이 느껴진다고도 하던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당기는 거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이것이 자꾸 당겨지는 힘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아리가 당기기가 쉽습니다. 종아리 통증이 그럴 수도 있고 복숭아뼈 근처의 그 통증은 평발 자체에 의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각각 원인은 다르지만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리고 허리 통증도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평발이 심할수록 증상도 좀 다양해지는 걸까요? 이 다리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발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이제 그것이 결국은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평발이 있으면 꼭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적어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더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발이 원인이 되면서 발목이나 무릎으로 관절염이 오기도 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평발, 그럼 발만 생각하지만 실상 평발이 되면은 발목 뼈 자체가 발목이 이제 어떤 발목의 그 발 중에서 발목과 접하는 부분, 그걸 거골이라고 하는데 거골이 발목 정상 그 발목 안에서 정상 위치에서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발목이 많이 틀어져서 뒤꿈치도 틀어지고 그러면 무릎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릎에도 비정상적인 힘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에 병이 있어서 발목에 평발이 생길 수도 있고 밑에 평발이 심해서 또 역시 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돼 있는 거죠. 하나의 이렇게 체계죠. 이렇게 그 역학적으로 위아래가 당연히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무지외반증이 평발 환자에서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그냥 평발이 없이 생긴 무지외반증과 평발이 있는 상태에서 무지외반증이 생긴 경우는 좀 다릅니다. 평발이 있는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되게 무지외반증이 증세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무지외반증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다른 발목도 증세가 있고 그러면 평발 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무지외반증에서 평발에 생긴 무지외반증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발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SES의 달리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풀어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후반의 여성이 주신 무릎 통증에 대한 사연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화의 증상이라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 이런 걸 항상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 다 아는데 이제 그래도 순간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오른쪽 무릎이 되게 아파요. 이게 운전을 오른쪽으로만 해서 그런가? 라는 궁금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움직일 때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른쪽 무릎이 걸을 때 약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옆이.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걸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오래 걸었다 싶으면은 또 아프긴 하는데 계속 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라던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라던가 지금 여기 무릎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 옆에 이렇게 보면 무릎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무릎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여기 안쪽 부분 거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약까지는 아닌데 파스 붙이면 또 괜찮다가 물리치료 받으면 또 괜찮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인 거죠. 2주 전부터 조금 많이 아파졌어요. 그 전에는 아프다 말다 그냥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한 2주 전부터는 조금 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만. 이렇게 내가 할 때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 있다던가 뭐 그런가 싶어서 요즘 이렇게 자세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오른쪽이 조금 그러네요. 네.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먼저 듣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좀 속상하신 것 같은데 일단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이제 무릎은 아무래도 좀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고요. 주변 근육하고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특히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그런가 뭐 자세가 안 좋은가 스스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자세도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오랜 습관에 이런 잘못된 자세도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단순히 그 노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 속 자세라든지 습관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다리만 자주 쓰신다거나 그러니까 오래 운전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집중된다거나 아니면 앉을 때 다리를 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린 자세 등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릎 안쪽에 더 큰 부담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릎에 또 통증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특히 오른쪽 무릎의 양옆으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계속 걸으면 그래도 통증이 좀 덜해진다고 하는데 앉았다 일어설 때나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은 움직이기 전까지 좀 뻣뻣해져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골이나 인대에 어떤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양상이 좀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좀 심하고 몸이 풀리면서 이제 점차 좀 덜해지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안쪽이라든지 옆쪽의 통증 같은 경우는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손상됐다거나 아니면 연골판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릎 주변 근육이 좀 불균형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나아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파스를 붙이면서 통증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주 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좀 걷다 보면 역시 통증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통증이 심해서 아예 파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하세요. 이렇다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걷다 보면은 이제 통증이 좀 풀렸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무릎 관절의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연골이나 인대에 뭐 가벼운 자극만 있었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손상이 좀 누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면서 통증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라든지 물리치료를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관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좀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파스만 붙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료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통증 부위가 무릎인 건지 무릎 주변인지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무릎 통증이라고 해서 항상 관절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 앞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뼈 주위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옆쪽은 이제 인대라든지 근육, 그다음에 무릎 뒤쪽은 혈관이라든지 이런 낭종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인 경우에는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손상 이런 것처럼 이제 원인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릎 안쪽 관절 안쪽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변 조직에서 오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진단의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가장 먼저 하는 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뼈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절 간격이 줄어든 정도라든지 네. 아니면 뼈에 어떤 돌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큰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연골이나 인대나 연골판이 좀 손상된 경우라면 초음파를 찍어봐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다르겠지만 일단 소염 진통제가 처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통증을 좀 줄여줘서 환자가 좀 일상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염 진통제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요. 그냥 증상을 조절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만 드시는 건 아니고 원인에 맞는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통증이 심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통증이 심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도 있을까요? 뭐 사연 주신 분은 파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지 하루 종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냉찜질하고 휴식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좀 붓거나 열감이 있으실 때는 하루에 여러 번 한 10분 정도 이제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심할 때는 정말로 좀 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하루 종일 붙이시다 보면 이제 피부에 자극이 또 생길 수가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붙이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2, 3회 정도 몇 시간 좀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어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검사들을 받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에 원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직접 무릎을 눌러본다든지 움직여보는 진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검사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관절의 간격이 좀 좁아졌는지 아니면 이제 관절염의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골이나 인대나 연골판 같은 이런 부분에 손상이 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힘줄이라든지 관절에 좀 물이 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남편도 동갑이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남편이 54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았고요.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다가 얼마 전에 1년 뒤에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딸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력이 있을까 걱정이라 딸들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대장 내시경을 왜 하냐고 고집을 부리다가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둘 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큰딸은 용종이 없고 장이 아주 깨끗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작은 딸이 용종을 3개나 떼냈습니다. 29살인데 용종을 떼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해마다 내시경을 해야 하는 건지, 장이 깨끗하다는 말을 들은 큰딸은 안심해도 되는지, 가족력이 있을 땐 대장 내시경을 언제부터 어느 주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장암 가족력을 걱정을 하시네요. 가족력은 다른 질환들에서도 연관이 있긴 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암이라든지 만성질환 가운데에서는 이제 가족력과 관련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 형제처럼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생활습관병도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시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도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장암의 원인은 뭐 가족력도 있지만 일단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요? 가족력이 있으면 기본 위험이 좀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이제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이 더 큰 비중을 좀 차지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육을 많이 드시고 채소라든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발병에 좀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대장암의 위험이 중년 이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장암은 50대 이후에서 생기는 흔한 암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20, 30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실제로 좀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이런 나쁜 생활 습관 요인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이런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젊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검진하고 생활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뭐 식습관과 생활 습관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흔히 육식을 즐기는 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라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대표적으로 햄이나 소시지, 뭐 베이컨 같은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은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그 발암 물질에 더 오래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같은 경우에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일찍 대장암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혈변이라든지 뭐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로 대장 내시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50세부터 권장되긴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50세 이후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장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암 발생이 50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검진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 분별 자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내시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주기는 어떻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확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용종이 없고 장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5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검사 상태가 아주 좋고 위험 인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10년까지도 간격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5년 간격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면 좋고 용종을 제거했거나 할 때는 주기가 좀 빨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종, 특히 그 선종이 발견돼가지고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그 추정 내시경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고 단순한 선종이 한두 개라면은 한 2년에서 3년 있다 하셔야 되고요. 용종이 좀 크거나 아니면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선종이라고 하면은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검사하는 게 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은 두 따님을 걱정을 하는데요. 20대 작은 딸이 용종을 3개 제거를 했고 30대 초반의 큰 딸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 용종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종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는 대장암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전암 단계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하게 되면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따님처럼 젊은 나이에 발견해서 바로 이제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큰 딸처럼 이제 용종이 이제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가족력이 있더라도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용종을 제거를 하면 혹시 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나요?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용종인지 이게 선종인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그런 과형성 용종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양성이지만 일부 선종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 내시경을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좀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더 체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로 용종이 양성이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잊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뭐 1, 2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없고 양성이라는 결과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네. 잊고 사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잊고 사시면 안 되고 이게 용종이 양성이었고 뭐 그다음에 착한 용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지금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고요. 그 이후에 내시경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계속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럼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용종을 제거를 했다는 건 뭐 식생활이라든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 용종도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 30대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류라든지 가공육 위주로 좀 먹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식이섬유가 조금 부족하진 않는지 그다음에 과체중이나 비만은 아닌지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가족력은 있지만 그래도 용종도 없고 장이 깨끗하다는 소견을 들으면 이때는 어떨까요? 뭐 대장 내시경을 그래도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인보다는 대장암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검진 간격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5년 있다가 이제 재검을 권하지만 그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5년 안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부모나 형제 중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0세 전후에 그다음에 훨씬 더 일찍 검진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한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또 대장암 치료를 받고 이제 1년 뒤에 검사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남편분은 어떨까요?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끝났다라고 해도 대장암은 또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육은 조금 줄이시고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도 그 대장암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라든지 금주, 금연도 또 대장암을 좀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일상에서 좀 조심하시면 대장암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